당장 꺼져. 첫날 밤 신랑은 신부를 눈밭으로 내쫓았습니다. 촛불도 꺼지지 않은 신방에서 면사포도 벗지 못한 채로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신랑의 소름 돋는 반전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성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지요.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지붕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촛불이 저절로 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에 옥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8.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옥분이는 새벽부터 남의 집 바느질을 받아다 밤늦게까지 바늘을 쥐었습니다. 손끝은 늘 터서 피가 맺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아픈 시어미에 가진 거라곤 하나도 없으니 누가 데려가겠어. 그러나 옥분이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바느질 2쌈이나 했어요. 이번 달엔 약값 넉넉히 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에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고맙구나. 예산 땅까지 가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옥분이는 노파를 부축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이라야 보리밥에 된장찌개뿐이었지만 따뜻하게 한 상 차려드렸습니다. 노파는 밥을 먹으며 옥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할미가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단다. 무엇이에요, 할머니? 노파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빛난단다. 옥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요? 그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란다.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말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노파는 자리를 일어서며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앞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옥분이는 한동안 노파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홍성에서 하루거리 떨어진 덕산 고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소슬대문에 청기와 지붕,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연못까지 갖춘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인만 20명이 넘고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박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준. 나이 22. 성준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좋은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진사 아들? 얼굴은 반반한데 성질이 불같다더군. 2번이나 혼담이 깨졌다지 뭐야. 신부감을 만나자마자 트집을 잡아서
성준이 나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들 하던데 마을 사람들 말처럼 성준은 2번의 혼담을 직접 깨뜨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혼인 전날 밤, 또 한 번은 사주를 맞추는 자리에서였지요. 이유를 묻는 아버지에게 성준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박진사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눈에 차는 여자가 대체 어디 있다는 게냐? 아버지, 저는 그냥 혼인하기 싫습니다. 사실 성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 하나가 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지요. 어떤 처자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옷고름을 찢어 노인의 상처를 싸매주던 그 처자. 누군가 거지 영감 붙잡고 뭐하는 거야. 재수없게라고 비웃었지만 그 처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그 뒷모습만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밀려 처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성준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박진사는 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다가 마침내 중매쟁이 황씨 영감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고른다. 무조건 혼인을 성사시켜라. 황씨 영감은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홍성 땅의 옥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마음씨도 곱다고들 하는데 집안이 좀 가난하긴 합죠. 박진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난한 것쯤이야 우리가 채워주면 그만이지. 데려와. 그리하여 혼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어머니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댁이면 우리보다 10배는 높은 집안인데 우리 옥분이가 가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하지만 황씨 영감은 혀를 찼습니다. 구박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번에 며느리만 잘 들이면 진사나리께서 쌀 10가마에 약재까지 보내주신다 했소이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옥분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약간만 해결된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혼인 사흘 전 옥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황씨 영감이 헐레벌떡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 아가씨, 큰일 났소이다. 무슨 일이에요? 박진사댁 도련님이 혼인하기 싫다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옥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준 도련님이 이러셨다오. 가난뱅이의 아픈 어미까지 딸린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요. 황씨 영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이 한 말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아내로 들이면 평생 집만 지고 살라는 것이냐. 황씨 영감이 돌아간 뒤 옥분이는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어서 어머니까지 마음 아프게 해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박진사가 직접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진사나리께서 혼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하십니다. 도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옥분이는 눈을 들어 정가를 가져온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이 싫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진사나리 뜻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요. 도련님도 결국은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옥분이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억지로 갈 것 없다. 우리 이대로 살면 된다. 어머니, 약은요? 이번 달 약값도 아직 못 냈잖아요. 약값쯤이야. 어머니, 옥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옥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와 말렸습니다. 옥분아, 신랑 될 사람이 싫다고 했다는데 가면 안 되지. 첫날부터 구박받을 게 뻔해. 맞아.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마음 없는 사람이랑 살면 죽는 거야. 박진사댁 성준이 나리가 얼마나 성질이 사납다고. 불호령이 무섭다더라.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늘질을 계속했습니다. 황씨 영감도 찾아와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아가씨. 혼담을 이리 복잡하게 만들었으니. 영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조 가실 거예요? 옥분이는 잠깐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어머니 옆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난뱅이의 아픈 어미까지 딸린 여자. 가슴이 쓰렸습니다. 모욕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혼인 말고는. 옥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이는 황씨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저 가겠습니다. 황씨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가씨, 정말입니까? 네. 박진사 나리께 전해주세요. 예정대로 혼인하겠다고요. 도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옥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황씨 영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꾸렸습니다. 변변한 혼수라곤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옥색 저고리 하나, 낡은 빗 하나, 그리고 바늘과 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보따리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분아,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저 잘 살다 올게요. 잘 살다 오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지. 그럼요. 잘 살 거예요. 옥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눈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혼인날 아침 옥분이는 가마를 타고 박진사댁에 도착했습니다. 소슬대문 앞에서 내리는 순간 구경 나온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머, 혼수 보따리가 저게 전부야? 진짜 가난한 집 규수구나. 옥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절차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성주는 옥분이와 맞절을 하는 내내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혼인이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에 옥분이는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행랑채 기둥 뒤에서 몰래 엿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꼬마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손가락을 입에 물고 옥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아이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순이요. 순이구나. 여기서 뭐하고 있어? 새마님 보러요. 옥분이는 얼굴에 잠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어때 예뻐? 순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는 조용히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장터에서 엽전 한 잎으로 산 엿이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엿을 받아들고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이는 박진사댁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술꾼인 탓에 늘 혼자 밥을 굶기 일쑤였지요. 그날 밤부터 순이는 옥분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옥분이의 가장 큰 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혼인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지고 옥분이는 화관을 쓴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성준은 옥분이를 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장 꺼져.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씀이에요? 어디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은 밤이에요. 밖은 눈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옥분이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화관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발짝 나서는 순간 발밑에 눈이 푹 꺼졌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옥분이는 행랑채 처마 밑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눈송이가 치맛자락에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자다 깼는지 눈을 비비며 나온 순이는 옥분이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왜 여기에 계세요? 옥분이는 씩 웃었습니다. 나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니? 안 되죠. 추워서 얼어 죽어요. 순이는 옥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없는 행랑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님, 괜찮아요? 옥분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응, 괜찮아. 그 밤 이후로 사흘 동안 성주는 옥분이를 신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말없이 행랑채에서 지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아, 내 아내를 행랑채에서 자게 했다고. 제 방에 들릴 생각이 없습니다. 성준아, 아버지, 저는 이 혼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자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옥분이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빨래를 널면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옥분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참모 할멈이 갑자기 손을 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손목이야. 옥분이가 달려갔습니다. 참모 할멈의 손목을 살피니 삐끗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상은 제가 할게요. 방에 가서 쉬세요. 아가씨, 이댁 음식 취향을 모르실 텐데. 해보면 알지요. 그날 저녁 성준의 방에는 생전 처음 보는 상차림이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에 시래기나물, 구수한 보리밥, 대갓집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성준은 밥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가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가슴에 훅 치고 들어오는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맛. 박진사댁 안방마님은 성준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이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준은 밥상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성준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이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옥분이는 마당에서 순이와 함께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해진 버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성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장터의 기억이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상처를 옷고름으로 싸매주던 그 처자.
그 뒷모습,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주는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성주는 옥분이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픈 하인이 있으면 자기 밥을 나눠줬습니다. 순이에게는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박진사 어른 앞에서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성준에게 구박을 받아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성준이 사랑채 마루에 나와 있는데 마당 한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행랑채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댁 음식은 입에 맞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어머니를 위한 것임을 성주는 알았습니다. 성주는 마루에서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이 갑자기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성주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네, 신방 말이야.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다. 옥분이는 잠깐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왜긴 뭐가 왜야? 그냥. 성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옥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이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준과 말이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진사댁새 며느리가 성준 도련님 마음을 잡았다더라. 도련님이 요즘 화를 덜 낸다고 하던데. 세상에 그게 가능해? 박진사는 환히 웃으며 아들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잘됐다. 이제 됐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면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성준도 어머니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셔와도 된다. 옥분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성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준은 당황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은커녕 겨울이 가기도 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촌 형 박경수. 나이는 45으로 박진사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경수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박진사 댁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슬하의 성준 하나뿐이니 성준만 없애면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꿍꿍이를 품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준이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수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성준에게 자식이라도 생기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먼저 옥분이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 댁을 방문한 척하며 옥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새 며느리를 한번 만나봐야지. 허허. 옥분이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옥분이를 아래 위로 훑쳤습니다. 홍성 땅 비난한 집 교수라 들었는데 어디서 공부를 했소? 예절이 바르구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네, 조리 중이십니다. 그래 고생이 많겠구먼. 경수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 뒷조사를 해. 며칠 후 경수의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옥분이 어미가 빚이 있다고 합니다.
3냥이나요. 경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 빚을 내가 사드리지. 경수는 홍성 땅 빚쟁이를 찾아가 옥분이 어머니의 빚 문서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너의 딸을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옥분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당장 딸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그 사이 경수는 두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박진사댁세 며느리가 혼인 전에 다른 사내를 만났다더라. 진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성 장터에서 어떤 총각과 자주 만났다고 하던데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인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마님 정말이에요? 하고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소문을 듣고 며칠 동안 옥분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가 먼저 말을 걸면 외면했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버텼습니다. 언젠가 믿어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나 경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경수는 미리 준비한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매수한 홍성 장터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직접 봤습니다요. 옥분이 아씨가 홍성 장터에서 김서방 아들놈이랑 웃으며 얘기 나누는 걸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형님, 집안 망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로한 박진사는 몸도 좋지 않은 터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는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내 아내에 대한 소문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느냐? 성준은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이 박진사에게는 인정으로 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진사는 옥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옥분이는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묻겠다. 그 소문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저는 혼인 전에 어떤 남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진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다고 한다. 그 증인을 저와 대면시켜 주십시오. 박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옆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님, 괜한 소란 피울 것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진사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당분간 이 집을 나가 있거라. 옥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박진사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성준과 마주쳤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성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동의였는지
아니면 머뭇거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행랑채로 갑옷다리를 챙겼습니다. 혼인날 들고 온 그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마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이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박 굶지 마라. 알았지? 마님, 잘 있어. 소슬대문을 나서는 순간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소슬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진 뒤에야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홍성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이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성준의 흔들리는 눈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아. 네, 어머니. 많이 억울하지?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혼인은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 말 마세요. 옥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빛난단다. 가장 어두운 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는가? 남편? 체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자신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경수가 증인을 매수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인은 홍성 장터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란다. 남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옥분이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 경수가 빈 문서를 사들인 것은 옥분이 어머니뿐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날이 밝자마자 장터로 나갔습니다. 홍성 장터에서 옥분이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낯선 사람이 빈 문서를 사들였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장터 귀퉁이에서 포목상 할아버지 하나가 옥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혹시 박경수라는 사람 아시오? 네, 압니다. 그 사람이 보름 전에 내 빈 문서도 사들였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소. 어떤 건가요? 그자가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소이다. 홍성 장터에서 어떤 처자가 총각이랑 만나는 걸 봤다고 말해달라고 단량을 주겠다고 했소이다. 옥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부탁을 받아들이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소이다. 없는 일을 있다고 할 수는 없었소이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김첨지는 받아들인 것 같던데. 옥분이는 눈빛을 가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언이요? 제가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이다.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니
옥분이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순이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순이는 글을 배웠으니 읽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사흘 후에 박진사 어른 앞에서 증인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사흘 뒤 박진사 댁 사랑채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평소처럼 방문해 있었습니다. 성주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슬대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마님이 오셨습니다.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포목상 할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이는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박진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야, 어찌 온 것이냐?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옥분이는 포목상 할아버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분은 홍성 장터에서 평생 포목을 파신 정서방 어른이십니다. 정서방은 박진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방은 경수가 자신에게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소이다. 그렇습니까? 옥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요?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수의 하인이었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수 나리의 하인이었습니다. 빈 문서를 사들이러 홍성에 함께 갔고 제 어머니께 협박 전가를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인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나리의 명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은 경수가 시킨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빈 문서를 사들여 옥분이 어머니를 협박한 것, 증인을 매수한 것. 박진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감히 주인을 배신해. 날이 소인도 사람이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굴렀습니다. 형님, 이것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박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야, 형님, 내가 이 집 재산을 탐낸 지 얼마나 됐느냐? 경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도 피부치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넘어갈 수가 없구나. 박진사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관아에 고하라. 이 사람을 포박해서 데려가도록. 경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피부치 아닙니까? 피부치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수는 없다. 하인들이 경수를 끌어냈습니다. 경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형님, 형님. 사랑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성준이 옥분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박진사도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야, 내 며느리야.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이 일어나세요. 성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자격이 없소. 그렇지 않아요. 옥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성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나리가 저를 믿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다예요. 성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편 경수는 관아에 넘겨져 포박된 채로 죄를 따졌습니다. 재산 강탈 시도, 거짓 증인 매수, 협박, 모함.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고을 원님은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박경수, 내가 일이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곤장 50대의 재산 몰수, 고을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 마땅하다.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경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을 밖으로 내쳐진 경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집도, 하인도, 피부치도. 한때 잘 나가던 양반이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제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넓은 안방 아랫목에는 옥분이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약도 제때 먹고 밥도 따뜻하게 먹고 딸과 사위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으니 병이 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순이가 글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직접 가르친 글자들이었습니다. 마님, 이 글자 맞나요? 옥분이가 들여다봤습니다. 응, 맞아. 참 잘 썼다. 순이가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주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굳어있던 얼굴에 부드러운 선이 생겼습니다. 옥분이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별거 없소. 성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터에서 놓인 상처를 싸매준 것 말이오. 네. 7년 전 홍성 장터에서. 그때 당신이었소. 옥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 나도 장터에 있었소. 군중 속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진달래 꽃잎을 하나 날렸습니다. 옥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성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프닝의 그 낡은 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홍성의 낡은 초가, 그 차갑고 외풍심한 방. 대신 따뜻한 기와집 안방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홀로 바늘을 쥐던 그 손은 이제 성준의 손과 나란히 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빛난다 했습니다. 옥분이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순간에도 원망 대신 용기를 택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나 맞이한 아침은 어떤 봄보다 따뜻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진심을 심으면 봄을 거두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